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긴장된 대결. 2. 한국은 전쟁의 핵심이었다. 3. 시진핑의 끔찍한 악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괴로운 저울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으로 폭발할 미중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키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이 유화책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당한 강경책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중국이 아무리 잘 나가는 척 해봐야 대한민국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중국이 이제는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은 아예 서해의 직접적인 무력 투사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대립에 끼어들면 대한민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두 초거대 국가 사이에 낀 새우꼴밖에 되지 못할 텐데요. 양안 전쟁의 참전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에는 감히 중국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강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때마침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이 전력화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만영에 맞선 대한민국의 역대급 해상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상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서해 북부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함정 훈련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 채 중국이 자국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걸로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영해인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황해와 겹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중국의 바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자행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대부분의 군사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 금지 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실탄 사격 훈련,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 부르는 랴오퉁반도, 다롄항과 산동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의 해양 전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해역은 NLL에서 고작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인데요.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접근을 삼가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02형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왔습니다. 02형은 한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의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1990년대까지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구식 함정들이 대거 퇴역하고 2010년 중국의 대양해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된 함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 02형을 생산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가 불러온 가난에 태를 벗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한편에선 대양해군을 꿈꾸며 초대형, 초고가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연안 방어에 대한 예상 감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02형은 고작 4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25억 정도의 적은 가격에 필요 최소한의 무장만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에 탄생한 일종의 땜빵형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소형 함정인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서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02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에서 2위를 다들 만큼 많은 인구를 보유한 탓인지 장병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중국 무기체계의 운용 방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을 대상으로 고기 군세기를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런 기조는 해군 전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02형을 봐도 대단히 공격적인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적 함정에 화력을 쏟아붓고 그대로 장렬히 산화하라는 수준인데요. 우선 02형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AK-630입니다. AK-630은 분당 4,5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65구경 유결 게들링 근접 무기체계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동부권을 대표하는 사이즈로 자리 잡았는데요. 02형은 함수 전면부에 탑재된 AK-630을 이용해 기본적인 대공, 내함, 대수상 작전을 전부 수행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빈약한 무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무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22형 한미를 보면 독특한 사각형 구조물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022형의 주무장인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022형은 바로 이 미사일 발사관 때문에 대한민국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022형에 4발씩 총 8발 탑재할 수 있는 1800이 대한미사일은 사거리가 120-180km에 육박합니다. 앞서 중국 해군의 실탄 사격 훈련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왜 위험한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NLL 이북에서도 서해 5도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022형은 단 2발이긴 하지만 홍려호 초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KH-55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순항미사일은 초기형도 사거리가 60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후기 개량형인 HN3의 경우 사거리만 무려 3000km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홍려호 미사일 계열이 마하 0.7, 0.9의 느린 속도인데다가 022형에서 발사하는 경우 함정의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복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022형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알고도 중국 앞바다에서 하는 훈련이 무력 도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로 초강수를 둔 데에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 훈련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어린애 억지 쓰기 수준의 도발이라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약 대한민국이 양안 전쟁에서 미국 측에 힘을 싣기라도 한다면 거리낄 것 없이 서해 무력 투사를 단행하는 일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중국을 위해 매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초 6번 함인 포항함까지 해군 인도가 완료된 대한민국 해역 함대의 주력 FFX 배치2입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 배치2는 2023년 올해 7번 함인 천안함, 8번 함인 춘천함까지 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 배치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방어 전략이 한 차원 진일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 배치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에 상당한 크기로 함정은 호위함이지만 규모면에서는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공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공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km로 적 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요시 적 함선에 직접 투사할 수도 있는 함대함 미사일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022형 미사일 고속정이 대한민국 함정을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막아내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위력의 반격까지 가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또한 기존 FFX 배치 2 인천급 호위함이 윈백 16RAM을 탑재해서 미사일 사격에 각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FFX 배치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이 탑재되었다는 게 특기할 만한데요. 2017년 개발된 해룡은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베일에 쌓인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만큼 최소 속도 마하 0.95 이상, 사거리 180, 25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성 대함 미사일에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제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추가하면서 클러스터탄으로 개량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해룡은 바로 그 집속탄의 일종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에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 기지, 유도탄 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들 완전히 박살내기에 용이합니다. 중국이 어떤 도발을 일삼아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건데요. 중국처럼 소위 물량발로 전력을 구성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압도적인 화력의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FFX 사업은 배치 2에 이어 FFX 배치3, FFX 배치4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일본 함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인 FFX 배치3은 길이 129m의 경하, 배수량만 3,600톤에 달하는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배수량만으론 구축함과 호위함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게다가 FFX 배치3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최대 4,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FFX 배치 3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FFX 배치 3의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배치 4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하 배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배치 3 건조 예정이 6척, FFX 배치 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호위함은 연안부터 원해까지 모든 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창끝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함정인데요. 유럽 전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식 소련제 전차와 레오파르트2 A사급 전차가 대거 소모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 맞물려 최신 전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틈을 대한민국과 독일이 노리고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을 시작한다면 신흥 강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독일도 유럽에서의 안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차 시장 독점이 필수적인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작 이 정도 협박에 물러설 의지의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오늘은 유럽 방산 시장의 진입장벽을 박살낼 대한민국의 전차 포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상, 군사 기술력과 관련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1500마력급 변속기의 자체 개발 성공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 완전 국산화가 초읽기에 들어섭니다. 즉 이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독일 변속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 휘방에서도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는 독일의 지리적 이점을 제외하면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차포 업권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 K2는 이미 130mm 업권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굳이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전차 현수장치에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K2는 130mm 활강포의 반동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탄의 무게 증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애초에 업권을 계획하고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해서 탑승 인원을 줄였고 내부 공간 확보와 동시에 포탑 무게 증가 문제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2를 통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130mm 업권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동세대 전차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세계 어떤 전투기도 흉내낼 수 없는 F-22의 성능처럼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활강포 아무리 구조가 간단하고 개발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무턱대고 140mm 전차포를 개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미 1980년대 140mm 활강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가 결국은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140mm 활강포의 무지막지한 반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당장 대한민국부터 K2 개발 초기 단계에서 140mm 활강포를 장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ISU 6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기동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장약 불완전 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극복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례로 MGCS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 중인 프랑스의 아스칼론 신형 전차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장점만 살펴봤을 때 아스칼론의 140mm 주포의 화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아스칼론의 140mm의 주포 포구 에너지는 20mj에 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20mm 전차포가 12, 14mj, 125mm는 13, 15mj인 걸 생각해보면 대략 1.5배 화력이 증가한 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650mm 두께의 장갑 관동이 가능한 120mm 주포와 날탄에 비교해보면 무려 975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희망편에 불과합니다. 곧 140mm 주포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된 건데요. 지금 거리에서 140mm 주포의 타격력은 의심할 수 없지만 평균 교전거리인 2km를 상정했을 때 공기저항으로 인해 실제 표적 도달 에너지가 사실상 7, 8mj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측면 장갑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됐지만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늘 완벽한 조건이 맞춰질 수는 없는데요. 만약 피탄 각도가 어긋나거나 정면 장갑에 직격했을 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무기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한마디로 드리는 노력에 의해 드라마틱한 타격력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40mm 활강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KF-51과 마찬가지로 아스칼론 또한 심각한 탄약 적재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스칼론의 포탄은 길이 1.3m에 무게는 약 35kg에 달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120mm 포탄과 비교해보면 길이는 약 30%, 중량은 70% 이상 증가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140mm 활강포의 반동을 억제할 추가적인 현수장치와 포미장치를 고려하면 전차 내부의 탄약 적재 공간은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140mm 전차포는 위력 달성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한 나머지 운용이 곤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140mm 전차포도 대한민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벼슬을 그대로 답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바로 K2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형 K3 전차에 탑재될 140mm 전열화 포입니다. 전열화 포는 내건과 장약의 연소 에너지와 함께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타격력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장약 불완전 연소를 아크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를 통해 완전 연소에 가까울 만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약에 들어가는 화약은 연소 반응과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mm 활강포는 들어가는 장약에 비해 포탄을 밀어줄 충분한 약실 압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열화 포의 특징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장약을 때려 넣지 않아도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전열화 포의 추정 포구 속도는 무려 1.7km, 2.5km S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포탄이 포물선 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무려 640km의 최대 사거리와 320km의 유효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에 의한 산술적 수치로 실제 포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외부 요인과 직사로 사격하는 전차의 특성상 그만한 거리를 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K2 흑표 전차에서 사용되었던 120mm 활강포의 K279 날탄의 포구 속도가 최고 1.7km/s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임에는 분명한데요. 더군다나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든 40mm 전열화학포 개발도 완료 단계를 목전에 둘 만큼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열화학포 또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레일건에 비해 1호에 불과할지라도 부수적인 장치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K3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힙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처럼 APU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전기 생산을 의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140mm 전차포를 보류시켰던 과거 대한민국의 결정은 그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 보전진을 위한 일보트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전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순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은 안보 분야에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우선 625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정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은 아니었지만 공산 세력의 무도한 침략에도 대한민국은 생존했습니다. 다만 전쟁의 참화로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이후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2의 경제대국, 수출 6위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전투기 시장에 뛰어든 지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발주자입니다. 선발주자들은 선행투자로 인력과 기술력을 먼저 선점해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발전을 이뤄냈어도 전투기 시장의 성과를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도 대한민국은 해내고 있습니다. 단 20년 만에 전투기 해외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프랑스 수준의 전투기 플랫폼을 만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방위산업 세계 순위 4위를 기록하던 이탈리아는 현재 6위로 하락했으며 세계 순위권에도 없었던 한국은 8위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수출 물량의 차이로 분석됩니다. 이탈리아의 수출 물량 감소는 이탈리아 방위산업체를 계속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은 수출 물량 증가로 방위산업체를 더욱 막강하게 만들고 있죠. 이러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격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무기시장의 추이를 분석해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방산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의 1위는 미국으로 세계 시장의 39%를 차지했으며 2위는 냉전 시절부터 미국의 호족수인 러시아가 19%입니다. 우리의 세계 방산 점유율은 2.8%이며 4위인 중국은 4.6%, 1위 이탈리아는 3.1%로 우리와 비해서 순위 차이 대비 점유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도전해볼 만합니다. 만약 KF-21 보라매가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가 해외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 4위인 중국을 넘고 아시아 1위로 등극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KF-21의 생산은 자랑스러운 반면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우리 전투기가 효율적인 과정으로 적합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점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에 잠식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 보유국으로 등극하기 위해선 해외 수출 성공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선 꼭 넘어야 하는 산이 남아있는데 바로 전투기 엔진 분야입니다.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소수의 방위산업체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개발되어야 해외 수출에도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에 현재 우리는 엔진 국산화, KF-21 전투기의 양산을 위한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시제기는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KF-21 보라매가 39차 비행에 이어서 40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의 핵심은 애프터 버너를 작동한 초음속 비행으로 이전 시험 비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도와 빠른 속력을 테스트해보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는 터보팬 엔진에 애프터 버너를 작동한 뒤 안정적으로 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라매 전투기가 이전 시험 비행 시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지 않아 기체 오류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한 중국과 일본 언론의 헛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된 엔진이 아니라서 엔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KF-21 보라매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KF-21 보라매를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들은 해외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 개조 형태로 도입해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획득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생산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매 엔진의 국산화율이 45% 수준에 그친 것은 결국 자체 개발 엔진이 없는 한계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 보라매가 엔진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고 수출 계획을 진행하게 될 시 미국 측의 핵심 부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미국 지사가 허가해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항공 엔진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관리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또는 기술 협력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동제법, 수출관리법을 통해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의 엔진이 사용된 제품, 장비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 보라매를 포함해 미국 엔진이 적용된 우리 항공기를 수출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수출 면허를 받아야 하며 만약 허가를 해준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물리한 조건이 따를 거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제 전투기 구입 허가가 나지 않는 나라나 비용이 부족한 국가들은 미국산을 대신해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산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라서 우리의 완전한 자주국방 및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개발진들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예정으로는 2030년이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엔진을 단 KF-21 보라매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될 2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탑재될 8,000 파운드급 엔진에 관한 국산화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엔진 개발진들은 무인 전투기에 사용할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라매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이 국내산 엔진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는 첨단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3년 만에 우리 군이 주력으로서의 최신의 전투기의 독자 개발 성공에 청신호를 켠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현재 전투기 개발 능력은 한 나라의 기술력과 국력을 말해주는 가능자로 평가됩니다. 그중 전투기의 심장으로 불리는 엔진은 전투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엔진은 높은 기술력과 오랜 개발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이 해당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영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정부조화해 엔진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방산 시장의 전례 없는 활황과 K방산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항공형 엔진 개발 사업과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봅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의 발표에 따르면 국산 제트 엔진 개발은 약 25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상승한 성장률과 20년 동안 이룬 각종 성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KF-21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해낸다면 대한민국은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